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갑자기 헷갈렸는데요.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또 점심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 그 다음에 동학개미 했는데, 서학개미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고구려의 기성을 살린 좀 그런 닉네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기마개미, 개마무사, 요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기마개미나 고구려 벽화에 말타며 활 쏘는 기마무용총 전사들의 후예. 이것도 괜찮네요. 기마개미. 개마무사. 개마무사는 뭐죠? 개마고원? 무사? 네. 그리고 체슬리호에 어서 탑승하세요. 곧 출발합니다. 10만 명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 금융고수 10만 양병, 요걸 목표로 이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체슬리 TV를 10만 명의 금융고수를 양성해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베트남, 인도, 그죠? 유럽 시장, 뭐 홍콩, 일본 시장 이런 데 가서 진짜 금융으로 이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고수 10만 명 양성해서 요 10만 딱 되면 저는 아예 이걸 구독자를 딱 여기서 문을 좀 딱 닫고 싶은데 그런 기능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10만 명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3천 명 자리가 이제 3천 자리 남았습니다. 저희 운용자금 3,200억으로 증가했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유종의 미님이. 코리아 금융 개마무사 어떨까요? 코리아, 잠깐만. 코리아. 그렇죠. 고려가 원래 고구려. 코리아. 고구려에서 고려, 그 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자, 벚꽃 보러 에버랜드 갔다가 미국 주식처럼 무방비로 폭설과 강풍에 당했습니다. 라고 국어시간 잠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새는 관망 중이라는 분도 계시고, 헬로파파님이, 저도 끼니는 빼먹어도 웜의 시막은 안 빼먹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겨울산님이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 높아지고 실제 중고차 가격 등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이제 명목금리 R은 대문자 R은 실제 금리 플러스 expected inflation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역으로 계산되거든요. 지금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장기채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올라간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보다는 미국 채권에 대한 약간 신뢰 하락. 그래서 브라질 국채가 뭐 12%, 14%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료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아니고요. 근데 중고차 가격 등이 오르고 뭐 계란값이 많이 오르고 그거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약간 꼬랑지를 내린 이유가 이 국채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레거니아님이 제가 그동안 지수를 이기기 힘든 이유가 1년에 몇 번 있는 이 큰 상승을 풀 매수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덕분에 주식 비중 90%에서 12% 먹으니까 올해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높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휴, 잘하셨습니다. 네. 제 알러지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하시면서 일론 머스크는 저렇게 어린 아들을 UFC 경기에 데려가더니 충격인데요. 미국은 저런 거 나이 제한 안 하나 봐요. 역시 일론은 천재이긴 하지만 사소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기를 저런 데 데려가는 건 폭력인데 말입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5살인가 뭐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어릴 때 이 5살까지 애들이 보는 게 꽤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뇌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UFC를 5살에 보여준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보통은 입장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뭐 트럼프 백으로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전무님의 강인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 짐심 부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주식 스노볼님이네요. 주식 하려면 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도 이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멘탈이 좀 강해졌는데, 제가 삼형제의 둘째거든요. 둘째들이 원래 또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까? 둘째, 뭐 아들이든 딸이든 거죠. 둘째가 보면 이 중간에 좀 끼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멘탈이 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은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 뭐 담배 피는 거 되게 좀 싫어하셔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담배를 안 폈고요. 그리고 제가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입으로 좀 숨을 많이 쉬다 보니까 색색거리는 좀 소리 나고, 한 45년을 코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버릇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버릇이 되다 보니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이 천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그동안에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장애라든지, 저는 제 코가 장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에. 네, 저는 이제 인지를 못해도 딱 옆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이모, 피아노 이모라고 계셨다 했지 않습니까? 피아노 배우러 갔을 때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피아노 이모께서 막 옆에 애 가르쳐 주다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가 숨소리가 이래 색색거리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예, 거기서 뭐 만화책인가 무슨 책 보고 있었는데 딱 보더니 숨소리 때문에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게 아마 한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피아노 배웠으니까요. 초딩 2, 3, 4학년 때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좋은 거, 나쁜 거, 저는 세상이 참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멀쩡해 보여도 여러 가지 또 피지컬하게도 고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가진 것보다 또 가진 걸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지금도 건강하시고, 저희 아이들 뭐 잘 커주고, 저희 회사 직원들 참 고맙게도 열심히 해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ook on the bright side라고. 항상 이렇게 좋은 면을 보려고 하던 걸, 그게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서 배운 가장 큰 덕목입니다. 엄청난 걸 제가 배워온 게, 미국 가서 10개월 동안 어학연수 하면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 저기 있잖아요. 에너지 버스의 핵심이
우리한테 펼쳐지는 수많은 이벤트들. 지금 약세장이 제가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만든 이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이벤트니까요. 그 뭐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벤트에 뭐라고 그랬죠? perception.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똑같은 이벤트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금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상수 같은 그런 이벤트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이벤트잖아요. 누구한테는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이벤트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perception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perception에서 제가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뭐 어떻게 뭐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그 코로나는 이벤트에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게 참 제일 중요하거든.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 마이너스 이벤트에 내가 또 뭐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나오듯이 마이너스 100으로 다가온 이벤트에 제가 플러스 500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플러스 400이 되듯이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고 또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그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 예로 제가 97년에 유학 가서 99년에 왔는데 96년에 제가 지원했었던 95년 말에 지원해서 96년에 입학하려고 다 떨어졌었거든요. 다 떨어졌는데 제가 만약에 96년에 입학을 했으면 98년에 6월 달에 졸업했을 때 미국의 그 아이빌리그 출신들도 취직 자리가 없었어요. IMF 한가운데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렇게 세상사 세용짐하고 96년에 간 사람은 98년에 나올 때 또 뭐가 좋았냐면요. 그 유학 98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96년에 환율 650원, 700원에 와서 중고차를 샀더니 2만 불에 만 불에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650원일 때는 650만 원 들었는데 환율이 1,800원 되는 바람에 그때 98년에는 환율이 한 1,500원, 400원, 1,500원. 그러니까 오히려 중고차 가격을 한 8,000불에 팔았다 하더라도 8,000불에 팔아도 1,500원만 곱하면 이게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650만 원에 주고 샀는데 팔 때 1,500만 원이 됐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요. 다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 다 음양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태극기의 가운데에 태극이 보면 음과 양의 조화를 딱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한 정신력이 뭐 딱히 뭐 제가 뭐 강한 정신력이라 보다는 나쁜 게 생겨도 이게 좋을 수 있다. 좋은 게 생겨도 이게 나중에 나빠질 수 있으니까 흥분하지 말고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감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 그러고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데 실제로는 내 감정의 변동성 관리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U1123 유성희 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마음이 허기지네요. 비가 오면 부침개가 먹고 싶다는데 저는 고기가 땡기네요. 네.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또래에서는 우리 회사에 이성준 대표가 있잖아요.
이성준 대표가 저보다는 2살 어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형 중에서는 형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나이 들면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아무튼 잘 드셔야 됩니다. 주식하시면서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아와세님이 이제는 저의 루틴이 되어버린 웜의 신박, 목 빠지기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미국채 금리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예,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거다 했잖아요. 극단적인 관세를 들고 나와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을 이제 달래주는,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좀 달래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리스님이 이번이 100년 만에 4월에 내린 눈이라고 하네요. 네. 레이저 맞으시더니 효과가 지대로시네요. 네, 지금 이제 세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깜빡하고 못 갔었는데, 강남역이 아니라 국기원 사거리, 그 국기원 사거리에 딱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로웰 성형외과라고. 아마 제 이름 얘기하시면 지인 할인 아마 해 주실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로 가면 제 이름 대고 오면 꼭 그 지인 할인 좀 해 주시라고 얘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갔는데 박전무 얘기했는데 할인 안 해주면 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AI가 굴린 퇴직연금 수익률 4배 높았다 인데, 인공지능이 퇴직연금을 운용했을 때 사람이 운용하는 것에 4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AI와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을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별 맞춤형 로보 어드바이저 1인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인데, 코스콤의 RA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퇴직연금 RA 알고리즘 상위 20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0.3%다. 이게 언제부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23년 국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 5.26%의 4배 가까운 수치다. 23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2023년은 주식시장 반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해인데, 22년, 21년, 20년 국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0.02, 2.0, 2.58이고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제출한 RA 알고리즘 전체 상품의 평균 연환선 수익률도 9.33%에 달했다. 연평균 환산 수익률이란 말이죠. 업권별로 분석해보면 증권사의 평균 연환산 수익률은 8.1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고, 자문 1임사는 4.44, 은행은 3.24 뒤를 이었고, RA는 AI와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알고리즘이 투자자 성향, 목표,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영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인데, RA로 퇴직연금을 본격 운영하면서 그동안 원리금 보정형 상품에 방치됐던 연금 운용 패러다임이 수익률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네, 저희가 지금 요 테스트 베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전에 실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2주 전 실사 와가지고 실사 오신 분이 두 번째 실사였거든요. 처음 제출할 때 실사 한번 했고, 두 번째 실사에서는 뭐 저희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동그라미 이미 사전 조사에서
다 합격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나눈 얘기가 여기 수익률이 되게 높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운용사들이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거의 다 이제 미국 주식을 다 넣어놔서 지금 올해 들어가서 미국 주식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다 까지고 있는데 저희께 미국 투자 비중이 없다라는 게 참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개발한 거를 과거 거까지 다 해보면 수익률이 꽤 좋은데요. 이게 테스트 심사를 그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던가?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미국 비중을 싹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1월 달마다 다 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다 미국 비중이 높은데 저희가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비중이 올해 4월 말부터 미국 비중을 또 채우게끔 그 알고리즘은 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보어드바이저 나중에 저희도 승인을 받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받게 되면 국내 증권사 좀 대형 증권사랑 몇 군데 해가지고요. 저희 로보어드바이저를 그 증권사 IRP를 이용하시는 IRP 계좌를 갖고 계신 고객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미있는 기사인데 이번 휴가는 북한으로 트럼프도 눈독 들이는 북관광 미지의 땅 열릴까 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사진 좀 웃기죠.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트럼프 표정은 딱 이런 느낌이죠. 정은아, 너 이제 중국 밑에서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내 밑으로 와. 내가 잘해줄게. 내 밑으로 오면 어쩌고 저쩌고 내 밑으로 올 생각 없어. 근데 김정은 눈빛을 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말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눈빛. 네, 참 이러고 싱가포르 회담까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하면 좀 또 삼천포가 아니라 싱가포르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왜 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했을까? 저는 트럼프가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싱가포르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제가 딱 보고 잘 사는 북한이구나. 네, 이광료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 이광료 총리? 네, 그분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되게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지금과 같은 그런 엄청난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장기적인 독재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잘 살고 나서는 독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 네, 또 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그래서 싱가포르도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사위 고척동한테 물려주고요. 그 고척동한테 물려줄 때도 나중에 우리 아들 이세용한테 너 물려줘야 돼.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세용 고척동 이광료 총리의 아들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싱가포르 가보면요 집회가 안 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안 됩니다. 사복 경찰들 많고요. 예, 껌도 못 씹고 강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잡은 이유가 김정은한테 싱가포르도 지금
세습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잘 살잖아. 뭐 크게 싱가포르 나라 자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북한 너네 3대 세습 체제 인정해주고 잘 살게 해줄게. 내 밑으로 붙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저는 그 회담 장소를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틀어졌어요, 그죠? 중국이 그때 김정은한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비행기를 보내주죠. 싱가포르 갈 때 이 비행기 타고 가라 하면서 중국 그게 대통령 전용기 같은 그런 걸 보내줘가지고 김정은이 타고 가게 합니다. 그게 메시지를 준 거죠. 야, 배신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김정은이 갈등을 하다가 그 약간 쇼당 카드로 좀 써먹긴 했는데 요즘은 또 중국하고 좀 관계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죠? 그게 너무 장승택 자기 고모부 친중 세력의 거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총살시키고 하면서 약간 중국하고 또 틀어진 것 같고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 관광산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북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재개하며 북한의 금융 인프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는데 KB금융연구소가 최근 트럼프도 관심을 갖는 북한 관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식 직후 북한을 핵 보유 세력,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해안가 콘도 역량을 언급해서 북한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북한의 해안가와 콘도를 언급한 바 있다네요. 북한 당국도 이에 호응하듯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 만에 외국인의 라선 관광을 허용했군요. 지난해 3월에는 러시아인에 한해서 평양과 라선 관광을 허용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관광 정책이 금융 부문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했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ATM 그리고 결제 단말기 포스 등 금융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말부터 재정은행 당국자들에게 ATM, 포스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는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일부 상업은행과 호텔에 ATM기가 설치되고 외화 상점에 포스기가 구비되는 등 금융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KB금융연구소는 북한이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KB금융연구소는 북한 당국은 관광산업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여 합법적으로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여튼 북한이 좀 그죠?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 그러니까 좀 개방을 해서 좀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동독하고 서독이 무너지면서 그죠? 지금의 독일이 된 것처럼 좀 북한이 이 트럼프가 그걸 좀 잘 이번에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을 좀 개방하게끔 만들면 그죠? 참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관련된 기사 나오면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 관세 뺐다가 다시 넣더니 발표 미뤄 끝없는 뒤집기. 네. 트럼프 입에 추락하는 미국 신뢰, 반도체 IT 관세 놓고 오락가락, 의약품 구리 불확실성도 여전, 관세 혼란에 비관 전망 잇따라서 레이 달리오는 통화 질서 붕괴. 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통화질서 붕괴,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할 수도. 뉴욕타임즈는 미 정부 방향이 이렇다. 기업들 장기 계획 못 세우고 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일반 기업도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번에 어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호 관세 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 해놓고, 그죠? 이들 품목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되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는 별도 범주로 품목별 관세 대상에 넣겠다는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거다, 기업들과도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업에 따라 역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구리, 목재 등의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한다고 혼란을 키웠고, 이 역시 미국 국채 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회군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된 행사에서 한국 25% 등 상호 관세를 발표했고, 그죠? 여기서 각국 관세율이 적힌 패널과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달라 혼란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주 이런 거에서 이게 뻥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한 거죠. 동맹국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뻥카가 될 거다 생각을 했고요. 레이 달리오가 M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날 대담에서 수입품 관세, 재정적자 확대,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신흥 세력의 결합을 상당히 매우 파괴적인 변화라고 규정하면서 미 행정부는 의사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대해서 통화질서 붕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내부 갈등, 세계 경제에 매우 혼란을 주는 국제 분쟁,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충돌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학자인 마크 블라이스 브라운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방향을 잃었다고 전 세계가 느끼고 있다. 미국 국채는 어떤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던 투자처였지만 이제는 시장 공포에 따라 매도되는 위험 자산으로 전락했다고 했고요. 사이먼 존슨 MIT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관세 구조의 비논리성과 임의성이라면서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요. 한편 중국에만 적용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상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니 중국산 반도체나 전자제품은 오히려 관세를 할인해주는 형국이 된 셈이다. 네. 이러는 와중에 요즘 시진핑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났습니다. 솔직히. 자, 시진핑 관세 전쟁에 반사이익 베트남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 시진핑 주석이 14일 어제네요. 베트남 하노이 공산당 중앙위 청사에서 또름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베트남 순방 갔나 보네요. 미중 관세 전쟁이 고조되고 장기화할수록 중국이 얻는 반사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반발을 부르면서 중국의 반미 전선 구축에 명분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EU 등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마저 친중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고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이 14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네요.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고요. 미국발 관세 폭탄이 전 세계 경제와 무역을 흔드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인 동남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을 직접 방문하면서 우방국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또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두 나라가 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고 봐야 되죠. 회담 후 양측은 공급망 강화, 철도 협력, 관련 협정 등 수십 건의 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 중에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MOU도 포함이 됐고요. 시 주석은 이날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에 게재한 공동의 열망으로 손잡고 전진하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 지도자들과 우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새시대 중국과 베트남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 청사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 두 나라는 공급망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고 신흥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사실상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직접적으로 비판해 왔고요. 그동안 중국은 이딴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죠? 동남아 3개국뿐만 아니라 오는 7월에는 EU와 정상회담을 또 하네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데에는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 히토리움 및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 강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 확대, 위안화 평가 절하, 미국 국채 매각 등 중국의 추가 반격 카드가 다양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당장은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혀서 양국 간 무역 협상 교섭에 아직까지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도 워낙 큰 대국이다 보니까 G2가 서로 네가 먼저 전화해 이러고 있을 수가 있겠네. 스마트폰마저 미 관세 위협 포위당한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트북, TV도 반도체 관세 포함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60% 베트남에서 생산. 그렇죠. 하노이 위에 보면 삼성전자부터 삼성 협력업체들, 핸드폰 협력업체들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시아 편중 공급망 재편 고심, 삼성 테일러 공장 내년 가동, 대민 투자 늘려야 하나 불안, 하이닉스도 상황 예의주시, 공장 접근성 높이려 용지 이전. 요 표에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한국산 제품 판매 지역 비중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제품의 31%는 중국, 그 다음에 또 30%는 미국. 네, 요 두 나라만 60%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네, 요 두 개 또 합치면 또 30이에요. 333, 90. 그리고 한국 9.7.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내용은 네, 그 스마트폰하고 반도체의 관세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네, 이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수출액이 얼마고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15%를 삼성 베트남 법인 요 540억 달러가 차지한다는 거고요. 베트남은 앞서 46%의 고유 관세를 처음에는 부과받았었죠. 완전히 벙찌는 그런 관세였었고요. 관세 중 품목이 워낙 급변해서 종잡을 수 없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뭐 TSMC가 올 1월부터 4나노 칩에 대한 양산에 돌입했고, 마이크론은 28년부터 D램은 뉴욕 인근에서 생산한다고 하고, 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다가 3나노, 4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해서 26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전략 수정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얘기 나오고요. 네. 자, 또 다른 문제는 수요 위축인데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면 글로벌 IT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염려를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인데 중국은 웨이퍼를 기준으로 반도체 원산지를 삼는다는 방침을 공지했고요.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강대국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시설 전략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 안 받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하면 이게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높은 인건비에다가. 그래서 마진율이 안 나오니까, 다른 데다가 공장을 짓는 건데 보조금도 안 주면서 미국에서 지으라고 해서 보조금을 안 받고 미국에다가 26년, 27년, 28년 이때부터 가동이 들어가면서는 전체 OP 마진이 떨어져서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켓 칼럼 세대 교체가 여는 한국 주식의 재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님이시군요. 자,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분기에는 반등 장세가 펼쳐지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24년 주요 국가 연간 수익률인데 이거 보시면 대만이 28.5, 미국이 23.3 올랐죠. 그리고 일본도 19%, 독일 18.8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11.20, 네, 요거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9점 몇 올랐는데 9.6인가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이 한 21% 빠졌고, 그죠? 여기 코스닥마저 있었으면 크게. 여기는 코스피 2 인덱스라고 되어 있네요. 2 인덱스가 뭐죠? 그리고 25년도 되니까 코스피가 그나마 플러스 내고 있고 독일도 플러스, 그리고 중국 플러스. 작년에 중국이 17.7%나 4분기에 급등하면서, 그죠?
좀 아쉽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만큼 빠져서 뭐 지금은 한 10%는 올라 있어야 되는데. 자,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 대신 국장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다. 얼핏 보면 한국 주식시장을 줄여 부르는 중립적인 표현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실망과 체념, 심지어 조롱의 감정까지 담겨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시장이 화랑이었던 작년, 필자의 아내조차 부부 동반 모임에서 국장은 포기하고 미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으로 밥벌이 하는 남편 바로 옆에서 말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 주식은 이렇게 외면받고 있을까? 정말로 국장은 쌀 수밖에 없는 시장일까? 한국 주식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나? 하면서 여기 PER 역순위, PBR 역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이 가장 높은 국가부터 PER 20 뭐 요렇게 쭉 돼 있고 역순위가 그 순위는 아니네요. 한국이 PER 8.76. 잠깐만, 이 역순위가 뭐예요?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주가 PBR. 우리나라가 세계 GDP 상위 20개 국가 중 PER, PBR 가장 낮습니다. PER 기준으로 한국보다 싼 국가들에는 러시아, 특히 브라질이 있고, PER 기준으로 한국보다 싼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네요. 뭐야? 러시아 2.7이네요. 2.7. PBR도 러시아가 0.68이네요. 반대로 PER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인도, 호주가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돼 있고, 대만도 있고. 자, 같은 순이익을 내는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기업은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일 때 주가가 20,000원이고 B 기업은 주당 순이익이 동일해도 주가가 9,000원에 불과하는데 A가 미국, B가 한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한국과 미국의 PER 격차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난 20년 중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벌어져 있어요. PER이 낮다는 것은 그 주식에 인기가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면 왜 한국 주식은 인기가 없고 제값을 못 받을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시적인 시장 분위기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과거에는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중국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대만 사례를 보면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죠. 네, 북한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더 본질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경영과 비주주 친화적 구조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시장에 나와 있으면서도 물건을 팔 의지가 없는 상인처럼 일부 상장사는 스스로 주가 상승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오죽하면 우리 회사에 그럼 숏 공매도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참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올해 방문했던 한 제조업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기업이 작년에 550억에 가까운 수익 냈고 1200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시가총액은 2800억 원이 채 되지 않고 PER로 보면 5배인데, 이 기업은 얼핏 보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도 충분해 보였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이 기업의 주식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에 열광하는 건 무엇보다 그 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줄 때인데, 그리고 그런 성공의 결실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잘 배분할지를 투명하게 보여줄 때 환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신규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IR 활동도 사실상 전무하고 배당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회사 임원은 이 모든 것이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성장의 비전도 없고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지도 느껴지지 않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 인기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소극적인 경영과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구조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기업 체제의 주주이자 CEO는 70대이고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은 단 한 주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상속증여세가 OECD 최고 수준이 최대 60%. 네, 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승계할 때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상승을 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여기가 국가별 상속세율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네.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반면 승계가 완료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녀들은 상속증여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유지되어야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예를 들어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이를 담보로 내놓고 500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서 세금을 내는데, 근데 만약 주식이 반토막 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원금 회수에 나서야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물려받은 걸 다 날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승계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신규 투자도 하고 IR 활동도 강화가 되고 세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도 확대하기 마련이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게 된다. 세대교체가 불러올 변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한국전쟁 전후에 창업되었으며 창업자의 연배도 비슷하다. 이병철 회장님, 구인혜 회장님, 뭐 다 같은 초등학교 동기였다고 하고, 그죠? 뭐 밑에 쭉 있고, 향후 10년은 더 많은 기업들이 승계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주 친화적인 경영에 나서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걸림돌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다. 2025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원년이 되길. 정부는 작년부터 밸류업 정책을 내세우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 움직임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빠르게 포착이 됐고요. 실제 지난 1년 동안 많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문의도 받고 직접 만나기도 했고, 밸류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투자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금융시장에 근무해 오면서 처음 보는 열기이고, 전 세계 유수의 연기금뿐만 아니라 패밀리 오피스 등 중소형 해외 투자자들까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 시장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 지배 구조, 세제 구조, 승계 시스템 등 복합적인 구조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고질적인 원인들이 점차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세대 교체와 정부 및 정치권의 제도 개선, 그리고 국내의 투자자 인식의 전환이 맞물리는 지금이야말로 국장 재평가의 골든타임이다. 한국 주식은 지금 외면받기에는 너무 싸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PBR 1배 넘어가는 기업은 상속세, 여기 미국, 영국 수준, 여기 40으로, 네? 독일은 30이에요. 이 60이면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가 이 40으로 낮춰주는 걸 조건부로 PBR 1배 넘어가면, 그러면 10조짜리 회사가 지금 PBR 0.3, 3조에 거래돼서 60% 뜯어봐야 3조 곱하기 60% 하면 368, 1조 8천억 밖에 못 끊는데, 10조짜리 회사를 10조로 평가받고,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 더 해가지고 15조 되잖아요. 15조에 40% 세금 걷어보세요. 그러면 6조 세금 걷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꽤 많이 들고 있잖아요. 1200조에 지금 13% 그렇게 들고 있어서 150조, 160조가 재평가되면서 160조가 200조가 되고 250조 되면 전 국민이 다 노후가 편해지는 거야. 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뭐 더 내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되고, 네,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상속세도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승계들 40% 정도로 얼마든지 좀 승계할 수 있도록.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